여러분의 참여와 댓글로 함께 만드는 소셜 라이브 447번째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최근 법원에서 나온 다양한 판결 가운데 생명과 관련된 내용들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13일에 법조팀 이도성 기자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격주로 법조팀 기자들과 함께 다양한 판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오효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랜 시간 동안 남편을 간병하다가 살인까지 이르게 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 간병 생활이 시작이 된 건가요? 네, 70대 여성 A씨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지난 2000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약 19년 정도 간병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네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다가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 건지 재판 과정에서 좀 드러난 게 있습니까? 이 간병 생활이 그렇게 순탄치가 않았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뭐 짜증을 내기도 하고 욕설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지난해에는 폭행까지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A씨가 남편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자신도 목숨을 끊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자신은 이제 아들이 발견을 하게 돼서 남편이 숨진 사건입니다. 그 A씨가 또 몸이 좀 불편하셨었다고. 아, 네네네. 그런 점도 있었죠. 아무래도 오랜 간병 생활 동안 심신이 좀 지친 점도 재판부가 좀 감안을 한 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판결이 나온 게 고법에서, 그러니까 2심 판결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1심에선 어떤 식으로 재판이 진행이 됐던 건가요? 이게 피의자 측이 불복을 해서 2심이 진행이 된 건지 아니면 검찰이 불복을 해서 2심이 진행이 된 건지. 네, 우선 1심에선 징역 3년 실형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오랜 간병 생활로 지쳐 있었다. 하지만 계획적인 살인이다. 이걸 좀 감안을 했는데요. 다만 1심 판결 이후에 피고인이 이 형이 너무 무겁다, 부당하다 이런 취지로 항소를 했고 하지만 2심도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실형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자식들이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인에게 관용이 허락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했다고 해요. 징역 3년의 집행유예가 있었었죠. 네, 그런 징역 3년의 집행유예를 내린 사건도 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이 지금 이제 이야기할 사건인데 서울 고법에서 마찬가지로 형사 일부 네, 같은 재판부예요. 네, 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5년 동안 딸을 간호를 하다가 딸을 살해한 네네. 70대 노모에 대한 판결도 있었죠. 네, 이 부분은 이제 딸을 살해한 케이스인데 이 딸이 태어날 때부터 정신지체 2급 발달장애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2004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그리고 2012년에는 골절까지 와서 거동까지 안 되는 상황인데 어머니인 피고인이 약 15년 동안 간병을 하다가 피해자를 살해를 하고 자신도 자살을 하려고 역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네, 이 케이스는 살인 범죄 중에 제1유형, 그러니까 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이 되는데요. 원래 징역 2년 6개월에서 15년까지 나올 수 있는 범죄인데 유족, 그러니까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감경 요소로 봤고 또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했다. 이건 또 가족 요소로 봤어요. 그래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케이스는 검찰이 항소를 해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유튜브에서요 아이디 뚱킴님께서 간병살인, 상황은 상황이지만 살인은 살인입니다. 안타깝네요. 혹시 간병을 한 아내에게 자식이나 나라의 지원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도 주셨고요. 또 아이디 차현동님께서는
큰 병에 효자 없고 몽둥이에 장사 없다. 호주처럼 안락사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9년은 병원이 너무 심했다. 그래도 그래 돈 벌고 싶나 하고 비판하고 싶지만 법이 그러니 남겨진 사람은 또 빚에 허덕일 것이고 19년 간병은 내가 생각하긴 무죄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또 이제 네이버 TV에서요 아이디 데스티니님 얼마나 힘들었으면 점점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아까 뭐 살인은 살인이다, 혹은 또 간병하는 게 너무 힘들었을 거다 이런 의견 여전히 재판부도 함께 봤는데요. 항소심 판결문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피해자 생명은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네. 간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건 아니다. 또 네. 이 법은 피해자처럼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반면 항소를 기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집행유예를 내린 이유는 피고인에게는 간병하는 것 외에 선택 가능한 대안이 없었다. 네. 그리고 피해자가 그러니까 딸이 요양시설에서 적절한 간병을 받지 못할 것을 걱정을 해서 결국 어머니가 살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정까지 재판부가 좀 적어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남편을 간병하다 살인에 이르게 된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했던 건가요? 이때도 피고인이 오랜 간병에 지쳐서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좀 사유를 참작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으로 임신을 한 미성년자 여성이 낙태 수술을 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낙태죄뿐만 아니라 살인죄 모두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낙태죄, 살인죄, 사체손괴, 의료법 위반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요.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이야기입니다. 낙태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 근무를 한 건데요. 사실상 지난해 3월 성폭행으로 임신한 고등학생이 낙태 수술을 하려고 이제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이미 그때 임신 34주였다고 해요. 네. 근데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아기가 살아있는 채로 나왔고 이 의사가 살아있는 채로 나오다 보니까 이미 준비된 양동이에 이 아이를 넣어서 익사를 시키는 방법으로 살해를 합니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정지 3년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형법에 영아살해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살해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출산 직후에 벌어지면 영아살해죄, 출산 도중에 발생한 사건이면 낙태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낙태죄하고 살인죄를 동시에 네, 왜 맞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기소를 했고 재판부는 또 그걸 가지고 1심 판결을 내리게 된 걸까요? 네, 우선 살해죄 부분은 일단 이 의사 쪽 변호인 주장이기도 합니다. 살인죄가 아니라 영아살인죄에 공동정범이 적용이 돼야 된다. 일단 영아살인죄는 직계존속이 주어예요. 직계존속이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아를 살해할 경우에 적용이 되는 죄인데 변호인 측은 여기에 공동정범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미성년자의 부모와 의사가 공동정범이다라는 주장인 건가요? 네. 그런데 이 주장을 항소심 진행 다음에 조금 철회를 하고 나중에는 낙태죄 무죄로 가는 전략으로 이제 갖게 됐는데 이 네네. 낙태죄 부분은 1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난해 4월 헌재가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잖아요. 네. 많이 기억하실 텐데 1심 재판부가 이걸 언급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긴 했지만 입법 시한이 안 지났다. 그러니까 새로운 입법을 하기 전까지는 이 법이 효력이 있다. 실제로 형법에 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고 또 이때 헌재가 22주를 한도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22주요? 네, 이걸 적용을 하더라도 이미 이건 34주니까 적용이 안 된다 해서 낙태죄, 살인죄 모두 유죄로 본 것이죠. 자, 산모가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리고 34주면 임신 8개월이 넘은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뱃속에서 나온 아기가 뭐랄까요, 스스로 호흡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미 성장이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진 상황이었을 텐데 유튜브에서요 아이디 키키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성폭행으로 임신하면 낙태가 가능할 텐데 왜 34주가 돼서야 낙태를 했을까요? 네, 이 사건은 사실 주수가 굉장히 쟁점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모자보건법 상으로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은 낙태가 가능한데 이게 24주까지
6개월까지. 예. 해가지고 사실은 34주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기가 스스로 호흡도 했을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아기가 울음을 터뜨린 거를 본 목격자들의 증언이 1심에서도 좀 주효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청 산부인과 자문의가 재판부에 알린 바에 따르면 통상 태아의 생존율이 임신 22주부터 33주까지 67%, 그리고 34주부터 36주까지는 99%라고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안정기다라고 네. 일컫는 그런 시기여서 네. 유튜브에서요 아이디 데모낙마 3님께서 성폭행 임신하기 낙태는 원래 합법 아니었음 이제 앞서 설명을 네, 해주셨죠. 모자보건법 24주까지. 24주. 네. 유튜브에서요 아이디 흰매 페이퍼플라이트님께서 성폭행으로 인해 원치 않은 임신이었을 거다. 그렇지만 식물인간 남편을 간병하던 부인도 원해서 간병한 것일까? 태아는 생명이 아니라고, 아직 인간이 아니라고, 도대체 그 근거는 무엇이며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것인가? 심장이 뛸 때, 인지 능력이 있을 때,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합법화될 수 없으면서 그대로 성장한다면 하나의 인격체이자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태아를 낙태하는 게 과연 옳은 행동인가? 물론 임산부에겐 원치 않은 임신이었을 것이다. 법과 제도, 정의와 도덕은 같은 말이 아니니까. 법은 법대로 진행돼야 하고 성폭행으로 인해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임산부는 사회적으로 돕는 게 맞다. 태아의 생명은 존중받아야 하는 게 맞다. 낙태는 살인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항소심이 네, 맞습니다. 진행 중인 상태죠. 네네네. 또 산모의 어머니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고 네.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네, 방금 이 말씀하신 그 분께 어떻게 보면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산모의 어머니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기가 살아서 나올 줄 알았으면 낙태 안 했을 거다. 아기가 살아서 나올 줄 알았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차라리 입양을 보냈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서 나오는지 몰랐고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는 방식인지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임신 34주였습니다. 네. 그리고 낙태 수술 방법이 제왕절개 네네네네. 방식이었죠. 네네. 그러니까 아이를 뱃속에서 꺼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목숨을 앗아가는 행동을 한 건데 몰랐다고. 네, 이 어머님 말로는 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이 낙태가 이루어지기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산모가 중학교 3학년 때 임신을 해서 고등학교 1학년이 얼마 안 돼서 이제 낙태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 네. 일단 막 낙태 수술을 하려 여기저기 병원을 알아보는데 여기가 낙태 전문 병원이니까 막 인터넷 통해서 이쪽으로 다 이끌려 왔나 봐요. 왔는데 방법이 조금 복잡한데 뭐 가능은 하다 이러면서 되게 높은 금액을 부르면서 가능하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네. 그 과정에서 어떤 방식인지는 몰랐고 이렇게 살아있는 채로 죽이는 거면 나는 안 했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의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네네네네. 근데 뭐 물론 형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보호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일일 테고요. 네네네. 자,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지금 검찰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검찰이 1심에서 10년을 구형했는데 네. 마찬가지로 또 10년을 구형하면서 이 태아의 상태를 뭐 검사하지도 않고 그냥 낙태를 했는데도 이제 이 산부인과 의사 측이 원래 죽을 아이였다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좀 그걸 반박을 했었고 또 의사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위를 한 거다. 의사는 사회적인 존경을 받고 지위를 갖는 만큼 책임이 있다. 네. 이런 걸 참작해달라. 좀 이렇게 구형을 했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변호인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다투는 건 낙태였어요. 그래서 네. 낙태지 이건 살인이 아니다. 의사는 이 산모의 삶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낙태를 한 거다. 이거를 통상적인 살인죄랑 비교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이 낙태를 교사한 산모가 그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거든요. 이 네. 산모에 대해서. 그럼 산모도 불기소인데 왜 우리 의사한테만 실형을 내리느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참 두 건의 사건 모두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한 사건들 참 굉장히 마음이 먹먹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유튜브에서
아이디 련권님께서 원치 않은 임신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미혼모에 대한 시선과 차별이 심하니 그렇죠. 설령 낳고 싶어도 힘들죠. 이런 네. 의견 주셨고요. 네. 또 아이디 오달로스님께서는 32주나 됐는데 살아있을 줄 몰랐다니 34주, 예, 34주입니다. 아무튼 산모면 몰라도 그 부모들이나 병원에선 다 알았을 텐데. 또 아이디 윤성최님 이번 건은 애매하네. 해외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보고 싶네요. 그러게요. 아이디 YYO님 성폭행이 맞다고 끝까지 증명해야 낙태 가능해질 걸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참 이 문제에 대해서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에 따라서 네. 이 사건을 우리 사법 체계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네네. 그거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네. 자,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생명과 관련된 사건은 아닙니다만 이제 한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사건이죠. 이 숙명여고 정답 유출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네. 쌍둥이 자매가 최후 진술을 했다고요. 네, 지난 17일에 이제 결심 공판, 그러니까 피고인들이 마지막 진술을 하고 검찰이 구형하고 이런 재판이 있었는데요. 네. 쌍둥이 언니가 좀 긴 진술을 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좀 적어왔는데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생활기록부에 제 장래 희망은 역사학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역사를 선택한 이유는 역사를 좋아서 이런 가벼운 이유가 아니라 무언가 기록이 사라진다는 충격을 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록, 엄밀한 언어, 정당한 원칙을 학교 생활 내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학교 생활에 융통성이 없었는데 융통성이 차고 넘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뭐 이런 그것까지 언급도 범행을 있었고요. 부인하는 네, 주장을 그리고 하는 마찬가지로 체육대회 때 이 친구에게 친구가 자리를 바꿔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응한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학교는 싸우는 곳이 아니라 노력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어필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바로잡힌 것이 없어서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검사님이 말하는 정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이 자리에 살아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저는 인형도 아니고 이야기 속 등장인물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좀 억울함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지금까지의 재판 과정에서 이 쌍둥이 자매의 유죄를 시사하는 그런 증거들도 다수 네. 나타났다고요. 언니가 이렇게 억울하게 말하는 건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거들을 부인하기 때문인데요. 이 증거들이 뭐가 있냐 하면 검찰은 8가지 정도로 나눠서 했는데 저 조금 생략을 해서 가져왔는데 네. 우선 그 깨알 정답 많이 기사에서 보셨잖아요. 이 정과목 답안이 모두 적힌 메모 카드가 발견된다든지 아니면 이 시험지가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정답이 적혀 있다든지 네. 객관식 정답이. 그런데 이제 쌍둥이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반장이 불러주는 답을 까먹을까봐 거기 적은 거다. 여기에 대한 검사 주장은 그렇지 않다. 그 반장은 카톡방을 통해서도 정답을 적었고 실제로 반장이 알려준 답은 이 애들이 적은 답과 달랐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 유출로 보는 게 맞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깨알 정답에 대해서 쌍둥이 측은 저희 객관식 시험 보면은 1번이 몇 개인지 2번이 몇 개인지 세보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 분포를 세보려고 한 거다. 근데 여기에 검사 측 주장은 그거 우리 OMR 카드 다 써보지 않느냐. OMR 카드에 쓰면 훨씬 간단하게 되는데 그걸 뭐 굳이 써보니? 이런 증거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영어 서술형 답안 구문이 핸드폰에 저장이 돼 있었대요. 예. 네, 근데 검사 측 주장은 아니 교과서에 그렇게 많은 문장이 나오는데 그거 하나만 콕 집어서 적어놓는 게 말이 됐냐 이런 주장이었고 뭐 또 이것도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화학 과목 서술형 문제에서 이 화학 교사가 출제를 하고 나서 잘못된 답을 제출을 합니다. 교무부에. 그런데 이 잘못된 답을 정답으로 쓴 이 답이 10대 11이거든요. 네네. 10대 11을 정답으로 쓴 건 이 쌍둥이밖에 없는 거예요. 쌍둥이 언니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정답을 잘못 기입을 해놨는데 그대로 쓴 게 쌍둥이들밖에 그렇죠. 없었다. 근데 이 사례가 이 12사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8사례에 대해서 이제 검사가 이거는 다르다 얘기를 했는데 변호인 측은 그럼 나머지 4사례는 뭔데? 여기에 대해서 검사 측 주장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쌍둥이 자매가 완전히 공부를 못한 애들이 아니다. 중위권이기 때문에 그 달라진 거를 자기가 자각을 하고 그 4사례는 바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된다. 네.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변호인 측은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게 다 정황 증거라고 해요. 아. 정황 증거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런 그 비유를 드는데 보리밭 코끼리 비유입니다. 어느 마을의 보리밭이 망가졌는데 마침 그 시기에 코끼리가 그 마을을 지나갔대요. 네. 그래서 그 보리밭을 코끼리가 망가뜨리는지도 모르는데 코끼리가 망가뜨렸다고 하는 꼴이다. 이런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을 했는데 OMR 카드에 수정 테이프로 수정한 흔적이 있다. 이거 되게 열심히 풀었다는 증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주장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쌍둥이 자매가 대학교 신입생인가 봐요. 그래서 네. 꿈 펼칠 나이기 때문에 좀 이런 거를 감안해달라.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자, 최후 진술까지 한 상황이라면 이제 법원의 선고도 아주 멀리 네, 있는 것 얼마 안 같지는 않습니다. 남았습니다. 네네. 언제쯤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나요? 9월 중이었던 것 같은데 예. 네, 이건 제가 확인을 해보고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오후 9시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쌍둥이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유튜브에서 아이디 신희원님, 법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교육부에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취재해 주세요. 중요하죠. 네, 또 교육자랑 교육부 관계자들의 평가제 도입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페이스북에서 박홍균님 노력을 하며 성적을 내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준 사건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참 법원에서 다뤄지는 여러 사건들을 보고 있자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발생하는 모든 온갖 일들이 최종적으로 법의 판단을 받는 게 아닌가 싶어지는데요. 오늘 참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질문과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오혜정 기자가 두 분을 좀 선정을 해보면 어떨까요? 네. 오늘 되게 다양한 의견 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좋았는데요. 낙태 관련해서 네. 아까 주셨던 흰매님께서 되게 유튜브에. 정성스럽게 남겨주셔가지고 잠시만요. 흰매님. 네. 그리고 차현동님께서도 네. 되게 열심히 들어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테마랑 두 번째 테마 모두 답변 주셔서 네.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에서요. 아이디 흰맵 페이퍼 플라이트님, 또 유튜브에서 아이디 차현동님,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숙립여고 쌍둥이 재판 다음 달 12일에 선고입니다. 다음 달 12일. 그렇다면은 얼마 또 안 이제 남았네요. 저희가 지금 격주에 한 번씩 이렇게 네. 법조팀 기자들과 함께 다양한 재판 이야기, 판결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도 다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이렇게 꾸준히 판결 이야기, 꼭 언론에서 주목하는 어떤 큰 사건이랄지 아니면은 유명한 인사랄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효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447번째 소셜 라이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